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스기사 김중현입니다. 저는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진짜 특별한 일을 경험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고 마음먹게 되었고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를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잘은 모르겠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사를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 있는 시장에서 조부모님은 국밥을 파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장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장사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 원래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시던 할머니가 있으셨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저희 친할머니십니다. 할머니들끼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결해 준 거였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회사 다니는 아버지가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셨답니다. 장사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번듯하게 회사 가서 월급 꼬박 받아오는 직장인이 집에 한 명쯤 있는 게 좋으셨다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다치는 사고가 났거든요. 벌써 50년은 된 옛날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엄마, 왜 여기 누워 계셔요? 어머니랑 놀이터에서 놀았나? 저녁을 먹었나? 아무튼 6시쯤 되어서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현관문 활짝 열어두시고 신발장이랑 거실에 걸쳐서 누워 계셨습니다. 넘어진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랑 제가 얼른 뛰어갔는데 할머니가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른 뛰쳐나가서 옆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저씨 차를 탔고 할머니는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사를 하시다가 은행 볼일을 보러 일찍 장사를 접으셨고 통장을 챙기러 집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시다가 신발장과 거실 사이에 있는 턱에 발이 걸리셨고 그대로 넘어지셨는데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하나는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심한 건 아니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통증이 더 잘 느껴지셨을 거고 뼈도 잘 안 붙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할머니와 지내게 되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둘이서 하기도 힘든 일을 어떻게 이제껏 혼자 했냐면서요. 가끔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할머니 혼자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고 마셨습니다.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은 좋았습니다. 솔직히 재밌었습니다. 할머니 따라서 시장에 가면 할머니와 친하신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게 살갑게 말을 거셨습니다. 네가 국밥집 할머니 손주구나. 그러면서 사탕도 주고 젤리도 주고 과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갈비뼈를 다치시고 무릎도 안 좋으셔서 한동안 약을 드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계속 가게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도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집에 좀 가 계시라고 화를 내셨죠. 엄마, 우리 이제 잘한다니까요. 안 도와줘도 되니까 얼른 들어가셔요. 다리도 아프면서 여기까지는 뭐하러 오세요? 그래도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입을 꾹 닫고 가게 테이블을 닦거나 배달 나갈 국밥을 머리에 올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 옆을 졸졸 쫓아다녔죠. 처음엔 그저 할머니 머리에 올라가서 꿈쩍하는 쟁반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할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가요?
할머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안 힘들어요? 우리 중현이 그게 궁금했구나. 힘들지. 안 쓰시는 데가 없어서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오는 게 안 힘들겠어. 근데 자꾸자꾸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 가게에서 평생을 보내서 그냥 움직이는 거야. 중현이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어렸던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 꼿꼿하게 목에 힘을 주고 머리에 쟁반을 올려둔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저의 애틋한 사이는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중학생 때 딱히 사춘기가 안 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도 할머니와도 언제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랬기에 더욱 그 시절이 아련하네요. 아무튼 중학생이 되어서도 집에 할머니랑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할머니 연세가 거의 80이 가까운 나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절에 보기 드문 굉장한 늦둥이어서요. 몸이 성한 곳이 없으셨을 텐데도 할머니는 꾸준히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더라고요. 할머니는 80이 가까운 연세에도 뜨겁고 무거운 뚝배기에 든 국밥 쟁반을 머리에 이고 다니셨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몇 개씩을 이고 다니셨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걸음이 많이 느릿해졌다는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지 않고 가게에 가서 일손을 돕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머니를 따라 배달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갔는데 마침 할머니께서 배달을 가려던 참이셨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같이 나갈까요? 저랑 나눠 들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쁜 교복 다 상할라. 이건 할미가 할게. 아이, 괜찮아요. 같이 해요. 그렇게 할머니와 배달 나갈 국밥을 두 쟁반씩 나눠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한창 시장에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꼬맹이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녀서 다들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골목을 쌩쌩 달리니 당장 무슨 일이 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슨 일이 저희 할머니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재밌게 대화를 나누며 배달을 가고 있는데 어김없이 그 녀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게도 제가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느라 눈치를 못 챘습니다. 빠르게 나타난 녀석들은 느릿한 저희 할머니를 빠르고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 위에 올려두었던 쟁반을 놓치시며 넘어지셨습니다. 국밥을 담은 뚝배기가 깨지고 국밥 국물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주변 가게분들과 지나가시던 손님들이 할머니를 에워쌌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꼼짝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해주어서 구급대원이 왔고 주황색 들것 같은 것에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어머니가 오셨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대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다네. 할머니는 허리를 많이 다치신 건지 아예 거동조차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하루 일과는 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도 집도 아닌 할머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랑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옆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난생 처음 과일도 깎아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힘이 드시는지 말씀도 전만큼 잘 못하셨고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 시장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대신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흘러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결국 할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밤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병원에서 온 전화에 부모님이랑 다 같이 헐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하필 병원에 아무도 없을 때에 할머니는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를 보내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제가 아까 중학생 때 사춘기가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뒤늦게 할머니가 떠나시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고 안 하던 짓 하고 뭐 그런 일반적인 사춘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졌던 부분은 이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되자마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거든요. 전교생 중에 그 여자애를 안 좋아했던 남자애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 예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애를 좋아하다가 뜻밖의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시험이 끝났을 때였나? 아무튼 제가 그 여자애한테 고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한테 점심시간에 밥 다 먹고 잠깐 뒷문으로 나오라고 했죠. 저는 밥도 안 먹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뒷문에 가서 그 애한테 줄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집에서 연습한 고백 멘트를 되뇌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 여자애구나 하고 웃으면서 돌아봤는데 웬 남자애가 서 있더라고요. 옆반 애였는데 친하지는 않은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다짜고짜 화를 내지 뭡니까? 야, 네가 뭔데 히라한테 고백을 해? 야, 너 뭔데? 이게 진짜 얼굴이 불같이 빨개서는 갑자기 달려들었고 치고받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얘가 왜 이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날 때리니까 저도 같이 때린 거였죠. 한참 싸우다가 둘 다 지쳐서 흙바닥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야, 너 진짜 뭐냐? 제가 헉헉거리면서 말하니까 갑자기 대뜸 그 남자애가 엉엉 울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야, 내가 먼저라고. 내가 중학생 때부터 히라 좋아했다고. 참 17살다운 그때만 할 수 있는 말에 그때만 보여줄 수 있는 찌질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남자애랑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짜 느닷없죠. 그날 엉엉 울던 그애 기석이는 울 것 다 울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히라한테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것을 듣고 눈이 돌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받고 정신 차리고 보니 썩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냥 친구도 아닌 완전 단짝이 되어버렸죠. 좋아하는 게임도 비슷하고 알고 보니 기석이 부모님도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공통사가 많아서 그런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석이는 저한테 대뜸 화내고 주먹질을 했던 첫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착한 애였습니다. 그땐 진짜 눈이 돌았었나 보더라고요. 상대방 배려도 잘하고 말도 친절하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맨날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만화방도 가고 게임방도 가고 공부도 했죠. 그러다 기석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중현아, 네가 히라랑 만나라.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무래도 히라가 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깔끔하게 포기할란다. 저는 히라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기석이도 저도 히라를 좋아하니까 선뜻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기석이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석이가 자기는 히라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히라가 저를 좋아하니 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석이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히라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18살 때부터 히라와 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죠. 히라랑 평생을 함께하게 될 줄은요. 야, 너 내 덕분에 히라랑 사귀게 된 거다.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떡볶이 쏘잖아. 만약에 너네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크게 쏴야 한다. 당연하지 임마.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 제 걱정과 달리 기석이랑은 계속 좋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히라랑 셋이 놀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기석이가 제 목숨을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오금이 저리고 정말 아찔합니다. 때는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갈 생각도 없고 졸업하면 부모님 일 도우면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9살 가을 무렵부터는 학교 끝나면 곧장 나가서 가게 일 돕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서 제가 빨리 일을 배워서 가게를 맡아야 했죠.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었거든요. 그때 2달 동안 다리 깁스도 하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셨는지 당뇨랑 혈압도 안 좋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어머니는 아프신 아버지의 공백을 채우며 2배, 3배로 일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희라도 학교 밖에서는 거의 못 만나고 일만 했습니다. 기석이네 부모님 가게가 저희 가게에 있는 시장이랑 많이 멀지 않아서 기석이는 주말에도 가끔 저희 가게 와서 국밥 먹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졸업 앞두고 어느 정도 일도 적응이 되었겠다. 마감은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들어가서 쉬시라고요.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고생을 하신 부모님은 손님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귀가를 하셨고 제가 혼자 남아 마감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시간 되면 다음날 필요한 식재료들도 손질을 해놓고요. 손님 빠진 가게에서 혼자 라디오 틀어놓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꽤 늦었더라고요. 잠깐 나가서 둘러보니 주변 가게들이 전부 다 문 닫아서 시장이 어두컴컴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갈까 하다가 딱히 피곤하지 않아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서 마늘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냄새나 이런 거에 둔하거든요. 우유 상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먹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둔한 제가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막 깨서 그런 건지 뭔지 눈앞이 뿌옇더라고요. 이게 당최 뭔가? 눈에 뭐가 낀 건가? 왜 이렇게 뿌옇지? 생각하고 있는데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타는 냄새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얼른 고개를 들어서 가게 안을 살폈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 화재로 가게 안이 온통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싶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기를 마셔서 그런 건지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웠고 몸을 못 가눠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 나가야 하는데. 머릿속이 몽롱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고 결국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가게 문을 계속 쳐다봤고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가게 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중현! 정신 차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하기 전 어렴풋이 사이렌 소리를 들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가스를 많이 마셔서 거의 이틀 동안 저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는지 수척해져 있었는데 깨어난 저를 보고 또 우셨습니다. 엄마, 그런데 내가 기절하기 전에 무슨 목소리가 들렸거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잘못 듣기는 잘 들었지.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기석이한테 절해 이놈아. 기석이? 제가 기절하기 전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석이었습니다. 기석이는 학교가 끝나고 게임방에 가서 혼자 게임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심해서 저를 만나러 저희 집에 갔대요. 그런데 집에 저희 부모님만 계시고 저는 가게에 있다고 하니 기석이는 그냥 다시 게임방에 갔답니다. 한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두워진 밤이었고 그냥 집에 가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가게에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았다더라고요. 그렇게 설렁설렁 시장으로 들어서는데 시장 입구서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기석이가 진짜 개코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다가 저희 가게 있는 쪽이 연기에 휩싸인 것을 발견했고 냅다 뛰어서 저희 가게로 온 기석이가 주변에 보이는 벽돌을 들고 저희 가게 문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고 저를 질질 끌고 시장 입구까지 갔다더라고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경찰 아저씨들이 인근 소방서에 연락을 해주고 저랑 기석이를 태우고 응급실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기석이가 제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석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연기를 많이 먹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병문안을 온 기석이를 붙잡고 진짜 고맙다고 너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석이는 사실 우리가 전생에 쌍둥이가 아니었냐며 저한테 얼른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엉망이 된 저희 가게는 엄청난 문제였죠. 화재는 바로 옆에 있던 떡볶이 가게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과열로 전기가 터진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떡볶이집 주방부터 시작한 불길이 저희 가게까지 번졌고 저희 가게 한쪽 벽과 주방은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이게 불길이 직접 닿지 않아도 그 열이랑 연기가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주방 냉장고가 다행히 터지진 않았지만 전기가 나가면서 아예 고장나버려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 안에 있던 식재료들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화재보험 이런 것도 잘 안 되어 있을 때였고 원인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가게를 잃고 상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물어준 게 어디냐며 덤탱이 씌우려는 거 빽빽 소리 지르며 막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게를 잃은 저희 가족은 졸지에 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결국 저희 가족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외삼촌이 갈비탕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가게에 일자리야 만들면 되는 거라고 당장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집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 가족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 희라랑 부둥켜 안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사나이는 울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땐 너무 슬펐거든요. 희라가 곧 대학교 발표 나오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합격하면 서울 갈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너무 불안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나이를 울린 것은 바로 제 친구 기석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준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기석이와 헤어져야 한다니 그것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현아, 네가 서울에 가도 제일 친한 친구는 나다. 알지? 당연하지 임마. 내가 나중에 꼭 서울에 초대할게. 그리고 꼭 놀러 올게. 진짜로 약속할게. 그렇게 저희는 눈물 젖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간 저희 가족은 참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대구서 살던 것보다 더 작은 집에 살게 되었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외삼촌 일을 도우셨습니다. 외삼촌께서 제 자리까지 만드시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가게가 아니었거든요. 뭐 저야 막 20살이 되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기에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성인인데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죠. 일자리를 알아보던 차에 희라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희라가 서울에 온다는 사실은 제 일상의 활력,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친구분의 회사 일을 도우면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 사장님, 거래처 사장님 등등 분들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다 보니 제가 운전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운전이 꽤나 재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회사 일을 꾸준히 했었죠.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졸업생인 저를 알려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커피 타는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희라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꼭 품고서요.
그리고 그 꿈은 진짜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라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4년 정도 일하고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착한 히라는 제가 일하는 거, 군대 다녀오는 것까지 모두 기다려주었습니다. 히라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26살의 나이에 식을 올리게 되었죠. 히라 부모님께서는 대구에 계셔서 사실 식장 위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그럴 돈도 없고 그만큼 하객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장은 서울로 잡고 대구 분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모시고 오기로 했죠. 저희 고등학교 동창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도 기석이한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기석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친구가 기석이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기석이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 못 와서 미안하다면서 축의금 전해주라고 하더라. 아, 축하한다는 말도. 고마웠지만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전화라도 해주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는 곳도 멀고 하니 마음이 멀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을 테니까요.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히라와 저는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외삼촌의 지인분 회사에 다니던 저는 결혼 후에 회사 사장님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소개받았고 더 나은 조건에 중소기업 이사님의 운전기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그렇게 일하다가 제가 모시던 이사님의 회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저는 처자식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던 중 버스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기사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매번 오직 한 명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을 하던 제가 하루에 수백 명을 위해 운전을 한다니 사명감이 생기고 더 재밌더라고요. 사실 힘든 일도 없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버스기사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손님들 보면 회의감도 느끼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와 반대로 친절한 손님들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아서 그 기분 가지고 일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작은 마을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했던 동네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시장부터 아파트 단지, 주택가를 도는데 손님들 중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셨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는 할머니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기 전 그 모습으로 생생하게 저한테 남아 있었거든요. 주름지고 얇은 피부, 힘이 없지만 언제나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 뿌리가 휘었던 파마머리, 여름이고 겨울이고 신으시던 흰색 신발, 네이 겉에 두르고 계시던 허리 복대, 자주 입으시던 보라색 꽃무늬 긴팔티까지. 그 모습이 나이가 든 후에도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할머니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운 마음에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면 더욱 친절하게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타시는 할머니가 계시면 짐도 들어서 버스 안에 옮겨드리기도 하고 걸음이 느리신 할아버지가 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축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매번 비슷한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소통하는 재미도 있어서 더욱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내버스도 운행을 하고 그렇게 서울 버스기사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애들도 크고 제 운전 경력 조건도 맞을 때쯤 고속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길지 않아서 오히려 쉬는 시간이 좀 더 많았습니다. 급여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었고요. 고속버스 운전은 마을버스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처럼 매일 타시는 분들이 타시는 게 아니라서 정겨운 느낌은 없었지만 손님들이 대부분 친절하시고 운전해서 가는 길, 오는 길이 고요했습니다. 초반에는 휴게소 들리는 것도 재미있어서 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운행일에 많이 익숙해진 한 1년 차, 1년 반쯤 했을 때였을까요? 그때부터 대구로 가는 버스를 몰게 되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운전한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애착이 가기도 하고요. 아내도 신기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는 버스를 운행한 지 몇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고속버스를 타시는 손님들 중에는 여행을 가거나 고향을 가거나 며칠씩 일하러 가거나 하기 때문에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스에 실어주는 것도 운전기사인 제 몫이죠. 하루는 여느 때처럼 출발 전에 짐을 넣고 있었습니다. 보통 버스에 탈 때 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은 하도 크고 사람도 많고 복잡하니까 저희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표 검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직원이 차 안에서 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차에서 내려오더니 곤란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 기사님, 어쩌죠? 저는 직원을 따라서 버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버스 제일 앞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기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내가 대구 가면 줄게요. 정말 약속하겠습니다. 버스비가 너무 비싸서 밥도 못 먹고 급히 탔는데 미안합니다. 대구 가면 꼭 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표를 안 끊고 차에 타신 거였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진 않지만 아주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회사 직원이 안 된다고 제지하거나 그 자리에서 돈을 받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는 사정이 정말 안 돼 보이더라고요. 정말 돈도 없으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할머니 머리 위에 올려져 있던 수건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많이 봐서 압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올리기 전에 꼭 수건을 올리셨죠. 할머니 옆자리를 보니 커다란 보따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발 밑에도 뒤로 매는 가방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고요. 순간 저희 할머니와 겹쳐 보여 매몰차게 할머니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여기 맨 앞자리는 너무 위험하니까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식사도 못 하시고 어떡해요. 얼른 가서 앉으세요, 할머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내가 대구 가서 우리 사위한테 꼭 버스값 달라고 할게요. 꼭 약속하겠습니다, 기사님. 할머니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얼른 할머니의 짐을 중간에 있는 자리까지 옮겨드리고 안전벨트 하는 법도 알려드리고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 내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 걸까? 걱정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내려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시려는 참인지 느릿하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할머니를 모시고 휴게소 내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뭐 좋아하세요? 따뜻한 갈비탕 괜찮으세요? 아니면 비빔밥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건 왜? 아유, 할머니, 식사도 못 하셨다면서요. 저 배고픈데 같이 밥 한 끼 먹고 가요. 저는 얼른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가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갈비탕을 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더니 제가 앞에서 제 밥을 크게 한술 떠서 먹자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셨는지 식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배가 고프셨는지 고개도 안 들고 열심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와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빠르게 식사를 마친 할머니와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출발하고 10분쯤 지나서 룸미러를 보니 할머니께서 잠들어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대구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대구에 도착하고 손님들이 모두 내린 후 할머니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 위에 이고 위에 또 가방을 메고 검은 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힘겹게 내리셨죠. 기사님, 여기 언제까지 있어요? 아니다.
통장 번호 알려주면 내가 우리 사위한테 돈 붙여달라고 할게요. 그런데 할머니, 그 상태로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고, 이래 보여도 한 개도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안 올라가 봐도 되거든요. 사위분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말로는 안 무겁다고 하셨지만 누가 봐도 무겁고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런 할머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사위가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해주신 주소로 같이 대구버스를 타고 가는데 익숙한 동네더라고요. 바로 제가 살았던 동네 근방이었습니다. 와, 할머니, 신기하네요. 저도 옛날에 여기서 살았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사이가 여기 토박이라 딸내미가 열로 이사 왔어요. 그러시구나. 할머니와 함께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분명 제가 살던 동네였는데도 참 많이도 바뀌었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한 번도 대구에 내려올 일이 없어서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새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동네를 걷던 중 할머니께서는 한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파트도 제가 대구에 살 때는 없었던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막 들어섰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쪽을 보면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할머니께서는 금세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저 사람이 사위구나 생각하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사위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이 익더라고요. 처음엔 어디서 본 것 같다 싶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벌렁일 정도로 그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사위가 할머니 앞에 딱 서서 웃는 순간 그 사위의 어린 시절 얼굴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야, 너 기석이냐? 제가 외치자 사위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고 곧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김중현이! 제 고등학교 때 단짝, 둘도 없던 친구, 기석이가 나이 50줄이 되어서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지, 개구진 얼굴도, 볼에 있는 점도, 까무잡잡한 피부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최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얼떨결에 기석이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기석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대구에서 기석이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놈 원래 글 쓰는 솜씨가 좋았거든요. 그쪽으로 대학을 간다고 하긴 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잘 다니던 중에 기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가게 일하면서 진짜 몇 년 동안 하루도 못 빼고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건강까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 결혼식에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전화조차 못했다고요. 전화하면 안 좋은 처지에 대한 한탄만 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삭혔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재개발로 가게까지 일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러다가 작게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되었대요. 그러던 중 포장마차에 회식을 하러 자주 온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 여성과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슬아의 자식도 셋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10년 가까이 하던 기석이는 작은 꼼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혼자 계신 장모님이 내려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니 기석이의 장모님께서 댁에서 나와 터미널에 오셨는데 글쎄 지갑이고 뭐고 다 놓고 와서 돈이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장모님에게 저와의 일을 들은 기석이는 정말 고맙다면서 버스비와 갈비탕 값을 꺼내서 줬습니다. 그게 뭐라고 안 받으려고 했지만 기석이와 다시 만난 게 기뻐서 이 돈을 받고 이걸 빌미로 다음에 소주 한 잔이나 하자고 하려고 받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곱씹어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구에 내려갔을 때는 제가 그날 서울에 안 와도 되는 상황이었어서 기석이네 꼼장어 집에서 같이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중현아, 우리 다시 만난 거 글로 좀 써도 되냐? 글? 뭐 그래라. 몇 시간 뒤 중현이가 문자로 어떤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재회한 것을 정말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땐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더랬죠. 그런데 보름 뒤 터미널에 있는데 갑자기 동료 직원이 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나왔다던데 알고 있었어? 본사? 왜? 글쎄다.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괜히 책 잡히지 말고 잘하자고. 본사에서 터미널에 나오는 일이 덜어 있어서 딱히 신경 안 쓰고 평소대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중현 기사님 맞으시죠? 본사에서 터미널에 자주 나오지만 세상에 회장님이 나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일하는 동안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육받을 때 봐서 얼굴은 알고 있었던 터라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인터넷에 올라간 글을 잘 봤다는 겁니다. 인터넷? 무슨 말인가 하고 한참을 생각하고서야 기석이가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글을 보고 감명받았다면서 저 같은 기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머쓱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갑자기 품에서 봉투를 2개를 꺼내셨습니다. 휴가는 눈치 보지 말고 쓰시고 계속 열심히 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시고는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건 대체 뭔가 싶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봉투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의 봉투에는 제주도 여행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걸 받나 싶어서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기석이한테 전화해서 말하니까 잘 됐다고,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행권이 1명분이 아니라 5명이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뜻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기석이와 재수씨, 기석이의 장모님까지 같이 다녀오라는 것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담하려고 기석이한테 전화한 건데 기석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나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가야겠다 싶더군요. 얼마나 바빴으면 제주도 한 번을 못 가봤겠어요. 저도 뭐 신혼여행 때 한 번 다녀온 게 전부지만 어쨌든요. 그래서 저희 5사람은 날 좋은 봄날에 비행기 예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저와 기석이네는 여전히 좋은 벗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지만 그간의 공백이 하나도 안 느껴지게 잘 지내고 있어요. 기석이는 여전히 멋지고 좋은 친구입니다. 기석이와 만나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덕분에 기석이도 다시 만나고 보너스도 받고 여행도 다녀와서 작년 한 해가 참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손님들 모시면서 열심히 달리는 버스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